네, 범죄 사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양들의 침묵이죠. 제가 아는 범죄 스릴러 중에 제일 재밌어요. 안소니 호킨스가 16분만 나오고 오스카에서 나무주연상을 탄 유명한 영화입니다. 1988년에 미국의 범죄 스릴러 소설가인 토머스 해리스가 소설을 먼저 냈거든요. 소설이 원작이고요. 이 영화는 1991년에 조너던 드미라는 감독이 영화화한 거죠. 내용 소개 조금만 하자면 버팔로 빌이라고 알려진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막 FBI에 들어온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너무 없어요. 어떤 방법을 그래서 선택하냐면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 중 한 명인 한니발 렉터예요. 한니발 렉터는 버팔로 빌을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보도되는 신문 기사만 보고 이 범인의 심리나 수법, 다음 사건까지 예측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프로파일링 같은 개념인 거죠. 분석 내용이 정확해요. 다 맞아 떨어집니다. 버팔로 빌은 뚱뚱한 여자만 노렸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 입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여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성이 되고 싶어서 예전에 트랜스젠더가 되려고도 했지만 어릴 때 학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생겼고 이게 이유가 돼서 성전환 수술을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통해 여성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영화에서 버팔로 빌은 여자 옷을 입는 복장 도착증과 성 도착증 성향을 크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2009년에 길에서 경찰이 어떤 남자를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불심 검문을 하는데 너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갔고 자세한 조사를 해보니까 차 안에 여자 속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보니까 이 속옷들을 입고 찍은, 자기가 입고 찍은 이런 사진들이 있던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경찰은 처음에 성도착증을 가진 도둑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취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일어난 미제 사건의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26일 새벽 4시, 여기는 서울시 광진구의 어느 주택가입니다. 곧 추석이에요. 그러면 빈집이 많아지고 이걸 노리는 강도나 도둑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경찰에게 명절은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순찰을 돌고 있는데 멀리서 점퍼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보였대요. 이 사람이 주택가를 서성대고 있는데 경찰을 보더니 급하게 되돌아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수상하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서 검문하게 됐고, 먼저 이름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했어요. 횡설수설하길래 신분증 달라고 하니까 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겁니다. 이상해서 소지품 검사를 했더니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번호 물어봤죠. 그랬더니 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경찰이 조회해 보니까 이게 1년 전에 도난된 휴대전화였습니다. 자, 새벽에 경찰 보고 도망가다 잡혀서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또 휴대전화는 도난된 물건이에요. 경찰은 이 사람을 지구대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상해 보이긴 해도 막상 혐의가 될 만한 건 또 없거든요. 새벽에 도로에서 서성거리는 걸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고, 이름은 당황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휴대전화는 우연히 주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구대에서 이 남자에게 뭔가 있을 거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할 경찰서로 보냅니다. 여기서 다시 소지품 검사를 해보니까 자동차 열쇠가 있었거든요. 트렁크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자 속옷 20개와 흉기 3개가 나오는 겁니다. CD도 엄청 많았거든요. 961장이라고 그때 보도됐는데 하드디스크 10개도 있었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 다 야동이었어요. 여자 누드 사진도 꽤 나왔는데 이 중에는 자기가 여자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꽤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확실히 성도착증이 의심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
여러 사람들의 학생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남자의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1998년에 강도, 2002년엔 여자 속옷을 훔친 절도, 2006년엔 바바리맨으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도 혐의를 조사해 봐야겠죠. 촬영된 신분증도 조회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 8년 전 자기 집에서 모기 졸려 사망한 정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속옷이나 신분증을 훔쳐 파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살인 용의자였던 거죠. 범인의 이름은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대영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2명을 번갈아 투입하면서 취조하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한 명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취조 방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대영의 어떤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자 이대영은 압박 수사에서 절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문제를 들어주는 형사에게는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영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자신의 성 고민을 형사에게 털어놨고요. 그리고 이 고민을 털어놓은 담당 형사에게 점점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성욕자인 거죠. 이대영은 스스로도 자기가 성도착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속옷이나 다른 여성의 물건을 이용해야만 되는 그런 도착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몸을 찢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벗은 몸을 보기만 해도 좋다는 이런 성향을 털어놨고요. 담당 형사가 이런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결국 이대영은 검거 18시간 만에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합니다. 첫 진술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미 방화로 증거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부인하면 입증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이해해주는 형사를 만나 잘못을 깨달았다면서 이 형사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그래요. 내용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대영은 살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경찰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대영은 8년 전 사망한 31살의 정씨 살인사건을 진술했습니다. 오랫동안 광진구 화양동에 사는 정씨를 스토킹 해오다 2001년 9월 4일 오전 3시 정씨가 집에서 자는 걸 확인하고 몰래 들어가서 추행을 했어요. 그리고 목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선 성폭행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고 현금 2만원과 속옷, 주민등록증을 훔쳐 나오면서 불을 질러요. 이렇게 범행 흔적을 지웠던 건데 그 당시 단서를 찾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있다가 8년 만에 우연히 이대영을 길에서 검문했고 사건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대영의 범행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오래전 사건도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18일에 서울 광진구 아차산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약수터에서 58살인 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게 공소시효 1년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20m 떨어진 숲에서 옷이 벗겨진 채 유기돼 있었는데 피해자 상태가 이대영의 8년 전 범행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물어보니까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대영의 범행 동기 대체 뭐냐는 건데요. 약수터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김씨라는 여성이 오더니 왜 여기서 세수를 하냐고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하는 말이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다 폭행을 했고 김씨가 쓰러지긴 했어요.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해서 돌로 내리쳐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도 8년 전 사건처럼 성폭행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서 도망쳤거든요. 두 사건이 약간 성격은 달라 보여요. 2001년에 저지른 두 번째 사건은 목적이 분명하죠.
추행과 살인을 했고 여성의 물건을 훔쳐가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의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범행 방식을 보면 속옷과 바지를 벗겨서 가져가긴 했어요. 이게 2001년의 정시 사건과 비슷했던 겁니다. 이대영은 성폭행 강도로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곤 하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났어도 피해자가 죽었으니 이참에 자기 성향을 드러난 뒤처리였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대영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1973년 9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모자이크 된 사람은 형사고요. 모니터 뒤에 뒷모습을 한 안경 썼어요. 이 사람이 이대영입니다. 부모가 태어날 때 둘 다 재혼인데 재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미 첫 결혼에서 낳은 자식이 각자 있었어요. 이대영이 이 부분을 자세히 진술하진 않았지만 추측해보자면 집이 어려웠거든요. 8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부모가 막내까지 돌보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형편상. 이럴 때 형이나 누나에게 막내를 맡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는 이대영만 둘 다 친부모고요. 다른 형제들은 전부 엄마나 아빠가 다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아마 미묘하게 형제들 사이에서 이대영이 좀 따돌림 당했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차산 약수터에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995년에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죠. 이대영은 이때 충격으로 성도착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춘기가 되면서 포르노에 빠졌는데 이게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이들이 나오거나 스너프 성격의 영상들만 수집했던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결국 사망하면서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고 검정고시를 보고 군대에 갑니다. 1995년 2월에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약수터 사건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2008년까지는 인쇄소에서 일을 했어요. 이 사이 2001년에 광진구에서 정시살인사건 저질렀던 거고 인쇄소 그만두면서 일용직 일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꽃 배달 사업도 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여자친구랑 동거한 적도 있고요.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보증금 100에 월세 20만 원 정도인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이때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이대영이 너무 평범해서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하는데 겉으로만 보면 이대영이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는 자기를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노출을 하거나 여성의 물건을 훔치면서 참아온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몰랐겠지만 이대영은 폭력성도 굉장히 강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공격해서 돈을 뺏는 퍽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계획하고 나간 게 아니라 길에 있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재판은 2009년 12월에 열립니다.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자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 성추행 당한 경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서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사건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대영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도착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집에 집착하는 성격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단순히 천장이나 되는 포르노 CD나 속옷만이 아니고요. 여성의 신분증까지 모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성의 신분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뭔가를 자기가 어떤 여성이나 여성에 가까워졌다는 이런 느낌을 느끼고 사실 이런 게 느껴지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범인의 심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이대영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범행 동기가 성도착증이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성도착증이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성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500가지가 넘는데 무조건 다 이것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상호 친밀감과 동의만 있으면은 여기서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이 중에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증상이 몇 개 있어요. 노출증, 물품 음란증, 마찰 도착증, 소화기호증, 피학증, 가학증, 관음증, 복장 도착증 정도가 있는데 이대형이 여기 대부분 해당되고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찾다가 살인까지 가게 됐던 거죠. 이대형을 만나본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항상 성적으로 각성돼 있고 이게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과 합쳐지면서 성적 도착증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당한 성폭행이 아무래도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검거되고 나서 심리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장미만 그리는 겁니다. 몸에 장미 문신이 있기도 해요. 이게 해외 성범죄자들이 자주 보여주는 특징인데 몸에 하트나 장미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죽인 피해자 몸에 이런 걸 남겨두기도 하고요. 장미가 성과 욕망의 상징이거든요. 이대형이 장미에 집착하는 것도 자신의 이상 성욕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였던 거죠. 보통 사춘기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생활 경험이나 외부 자극을 통해 자기 진로 방향처럼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겁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 기호증은 있어요. 증상이라고 해서 이거를 정신병으로 무조건 봐서는 안 되고요. 키 큰 남자, 가슴 큰 여자를 선호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범위면은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강제성을 가질 때죠. 이대형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관련 지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때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경찰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도 모르냐면서 자랑스럽게 또 막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대형처럼 심각한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요,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성범죄 재범률이 또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형은 1995년에 아차산에서 김씨를 죽이고 성폭행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려고 옷을 벗겼었죠. 이때 발견 당시 시신이 다리를 벌린 상태였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사망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범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성연쇄 살인 사건 때도 그렇고 해외 성범죄 살인의 경우에서도 많이 나와요. 몸에 이물질을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입안에 넣기도 하고 상처를 내서 그 안에 넣는 이런 식인데 이게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성향이 반영된 범인의 시그니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대형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돌로 때려 사망시켰다 이런 것도 조서에 써졌을 뿐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성폭행이 목적이었을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2001년에 정씨를 죽인 사건도 똑같아요. 이때도 성폭행 강도로 보이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방식이 몸 안에 화장품을 삽입했던 겁니다. 피해자의 물건이고 화장품이라는 건 여성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물건이죠. 이걸 몸 안에 넣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외 연쇄살인범들에게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방식을 그대로 보여줬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기도 했지만 말의 내용이 인정이었던 거고요. 그 말을 하는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없고 굉장히 뻔뻔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잡히지 않았다면 분명 계속 범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연히 경찰과 범인이 마주치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이대형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